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요즘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예전만큼 반갑게 안 맞아주는 느낌. 연락을 먼저 해야 겨우 답이 오고 다음에 보자는 말만 남기고 약속은 흐지부지 되는 상황. 이상하죠? 싸운 적도 없고 잘못한 기억도 없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 이유, 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아니라 돈 이야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저는 70평생 살면서 이 장면을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 크게 어려워졌을 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더군요. 요즘 많이 힘들다.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다. 처음엔 다들 걱정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말을 2번, 3번 하자 사람들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제 옆자리가 비어 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요즘 좀 바빠서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서 불편해진 겁니다. 돈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계속 위로만 해줄 수도 없고 듣고만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상처 주기 싫어서. 하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이걸 깨닫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30년 지기 친구 하나를 잃었고 옛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네 만나면 늘 힘든 얘기만 하네. 나도 내 인생이 버거워서 말이야. 그 말이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때 뼈아프게 배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말 5가지. 이 말들만 조심해도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도 그걸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걸 말로 풀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말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하면 더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힘든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날짜를 잡을 때 제 이름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고 전화도 예전처럼 받더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말도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그냥 지낼만 해.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저도 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손주 이야기, 날씨 이야기, 요즘 본 드라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가볍게 만나고 헤어집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훨씬 편했습니다. 저도 편했고 그 사람들도 편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계속되면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6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사업이 망한 후에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다. 빚이 얼마다. 잠도 못 잔다. 앞날이 막막하다. 매번 같은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다들 걱정했습니다.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줬습니다. 힘내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있지 않냐.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조금 덜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모임이었습니다. 또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도 정말 힘들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더 나빠진 것 같다. 친구들은 이번에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형식적으로요. 세 번째 모임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너무 같은 말만 하고 있구나, 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모임부터 김 씨한테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단톡방에서 날짜를 정하는데 김 씨는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씨만 빼고 따로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김 씨 부르면 분위기 무거워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저 힘든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친구들은 짐으로 느꼈던 겁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김 씨는 그때부터 더 외로워졌습니다. 돈도 없고 이제 사람도 없어졌으니까요. 이게 바로 하소연의 무게입니다. 말하는 순간은 가볍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가 쌓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피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힘내,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는 말이 희망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에는 다릅니다. 힘내라는 말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위로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만나면 무거운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서로 편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혼자 사귀는 게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는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니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말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 말로 자신의 자리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는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하지 않았고 불리한 처지에서도 말부터 아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첫 번째 말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였다면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말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이야기는 소문이 됩니다. 우리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나와. 병원비로 이번 달에만 200만 원 썼어. 아직 대출이 3천만 원 남았어. 이런 말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친한 친구한테 우리 부부 연금 합쳐서 12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푸념 삼아 한 얘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도 괜찮네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연금이 100만 원도 안 된다며? 어떻게 살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한 건 120만 원이었는데 그 친구 귀에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들어갔더라고요. 또 한 달 후 다른 모임에서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 형편이 많이 어렵다며? 연금도 거의 안 나온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간 120만 원이 소문을 타고 돌아오니 거의 안 나온다가 됐더라고요. 이게 숫자의 무서움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마음대로 변합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과장되고 덧붙여집니다. 결국 저는 모르는 사이에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으로 보거나 아예 피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밥 한 번 사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누군가는 제가 돈 빌리려고 연락할까봐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숫자를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자기 집안 경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대출받은 게 2억이야. 며느리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 우리 집 관리비가 30만 원이야. 처음에는 그냥 속 깊은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뭐든 솔직하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박 씨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 집안 돈이 정말 없나 봐. 대출도 많고 병원비도 많이 나간다더라. 실제로는 박 씨 집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대출받은 건 집 사느라 그런 거고, 며느리 병원비도 특별한 치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그냥 숫자만 기억합니다. 2억 대출, 150만 원 병원비, 30만 원 관리비. 그 숫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박씨네는 빚도 많고 병원비도 많이 나가는 어려운 집이 됩니다. 사실과는 상관없이요. 박씨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친한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그게 평가가 되고 소문이 됐습니다. 나중에 박씨 딸이 결혼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 집안에서 박씨네 경제 상황을 물어봤는데 누군가 그 집은 형편이 좀 어렵다고 귀띔을 했답니다. 박씨는 그제야 자기 입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연금이 얼마든, 병원비가 얼마든, 대출이 얼마나 맞든, 그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숫자가 나가는 순간, 당신의 삶은 분석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숫자로 당신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부탁을 할지, 도움을 요청할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당신은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오히려 당신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해버립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당신이 한 줄로 정리되는 겁니다. 정약용은 말을 감정이 아니라 도구로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해야 하고 어떤 말은 끝까지 품고 가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연금 얼마나 나와? 라고 물으면 그럭저럭 나와 라고만 답합니다. 병원비 많이 나가? 라고 물으면 좀 나가긴 하지 라고만 합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숫자는 입 밖으로 안 냅니다. 돈 얘기를 꼭 해야 한다면 딱 3군데만 하세요. 자녀, 담당 기관, 전문가. 이들만이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3번째, 자녀 앞에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 앞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평생 그 아이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 키우느라 돈을 다 썼다. 이제는 너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우리 노후 걱정이다. 이런 말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아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제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 대학 보내느라 빚을 많이 졌다.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어.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들은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하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와도 금방 가버렸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라는 핑계를 댔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아들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요. 1년쯤 지났을까요? 술 한잔하다가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아빠가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제가 대학만 안 갔어도 아빠가 빚을 안 졌을 텐데.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아들은 1년 내내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 때문에 아빠가 힘들다고, 자기가 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저 상황을 공유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아들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됐습니다. 제 친구 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딸 둘을 키웠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딸들한테 자주 말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우리는 너희한테 다 쏟아부었다. 이제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냐? 최 씨는 딸들이 효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큰딸은 결혼하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작은 딸은 매달 용돈을 보내긴 하는데 얼굴은 안 보려고 합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최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딸들이 등을 돌렸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중에 작은 딸이 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 저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빚쟁이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절대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 말은 평생 마음속에 남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가 고생했다. 나는 부모의 짐이다. 나는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박힙니다. 그럼 부모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은 공유하되 감정은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연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 그래서 지출을 줄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 당분간은 여행 같은 건 미루려고 해.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상황을 알지만 죄책감은 안 느낍니다. 부모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아빠 연금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가 막막하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자녀는 책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자기가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걱정을 보이면 안 됩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든든한 뒷배여야 합니다. 설령 통장에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든든해야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부족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다음 달 연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라고 말하면 자녀도 명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후가 걱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같은 막연한 불안은 전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가 해결할 수도 없고 듣는 것만으로도 짐이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힘들어도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입니다. 바로 나를 남과 비교하는 말,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다. 우리 동창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데 나만 쪼들린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실패한 인생 아니냐? 이런 말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모임에 나가면 더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골프 이야기하고 여행 이야기하고 손주 용돈 얼마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좋겠다. 나는 그럴 형편도 안 되는데. 그 말을 할 때는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안 나왔습니다. 대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요.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듣는 사람도 난처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게 만드니까요. 제가 아는 이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씨는 60대 후반인데 젊을 때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사는데 이 씨는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모임만 나가면 자기 비하를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 나이에 아직도 일하고 있으니 창피해 죽겠어. 너희처럼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럽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로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도 열심히 살았잖아.
성공이 뭐가 중요해. 건강하면 됐지.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이 씨를 대하기 불편해했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꺼내면 이 씨가 나는 골프 칠 돈도 없어 라고 했고, 여행 이야기를 하면 나는 여행 갈 형편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비하로 끝났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이 씨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골프도 얘기 못하고, 여행도 얘기 못하고, 손주 용돈도 얘기 못했습니다. 혹시 이 씨가 상처받을까 봐요. 모임이 점점 재미없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씨한테는 연락이 안 갔습니다. 이 씨 부르면 분위기 다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친구들이 등을 돌렸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만날 때마다 자기가 불쌍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해? 같이 있어봤자 다들 불편하기만 하잖아. 여러분, 자기 비하는 절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당신의 품격까지 낮춥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인생인 건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가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자기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셨습니다. 연금도 적고 저축도 없고 자녀한테 도움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절대 자기 비하를 안 하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밝았고 친구들 얘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친구가 골프 이야기를 하면 좋겠네, 재밌었겠어라고 했고, 여행 이야기를 하면 어디가 제일 좋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 형편 얘기는 안 꺼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좋아했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형편이 어려운 건 다들 알았지만 아무도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쩍 밥값을 더 내주고 술값을 대신 내주고 그렇게 챙겨줬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쌍한 척하면 사람들이 동정은 하겠지. 하지만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 나는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 돈이 없어도 품격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돈이 부족해도 품격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놓는 겁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에서 자조를 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경제 상황은 언젠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깎인 자존감과 평판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당당하세요. 돈이 없어도 품격을 지키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편안한 자리에서 술 한잔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술자리가 편해질수록, 오래된 친구일수록 말은 더 쉽게 풀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평소에 안 하던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사실 요즘 대출 이자 내기가 빠듯해.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걱정이야. 아내 병원비가 부담되더라. 그 순간은 시원했습니다. 속에 담아뒀던 걸 다 털어놨으니까요. 친구들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너무 많이 말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요즘 대출 이자 내기 힘들다며? 많이 힘들어? 제가 술자리에서 한 말이 벌써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간 겁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거였습니다. 그 친구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말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다른 친구들한테 요즘 그 친구 힘들어 보이더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제 사적인 얘기가 소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다른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당신 얘기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한 기준 하나를 정했습니다. 이 말이 내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와도 괜찮은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 선은 지킵니다. 돈 이야기를 완전히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말할 사람을 고르고, 표현을 고르고,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선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한테는 병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한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조정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한테는 요즘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이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많았지만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신뢰는 지켜야 합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돈으로도 못 삽니다. 관계는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말이 가벼워지는 순간 그 자산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말의 선이라는 것을요. 돈이 부족할수록 말은 더욱 단단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즘 너무 힘들어요라는 하소연을 반복하지 마세요. 둘째, 구체적인 숫자를 절대 말하지 마세요. 셋째, 자녀 앞에서 불안을 쏟아내지 마세요. 넷째, 나를 남과 비교하거나 비하하지 마세요. 다섯째, 편한 자리에서도 선을 지키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관계는 지켜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지켜지면 노후는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통장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당신의 말과 태도입니다. 경제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와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 관계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당당하게 사세요. 돈이 없어도 품격을 지키세요. 말을 조심하고 태도를 지키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게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